맨유가 바로 얼마 전 팰리스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아마 팬분들 중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축구를 얘기할 때 물론 결과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때론 결과와 과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정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즌 초반엔 경기 하나하나의 승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는 중요성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쭉 지켜본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이날 경기 전반전에서만큼은 맨유는 이번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선수들 사이의 연계와 볼 순환이 부드러웠고, 둘째, 볼의 소유와 지배를 통해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명확히 구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맨유 전술의 핵심이 되었던 선수가 그동안 정말 잘 보이지 않았던 자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릭센은 지난 사우스햄튼전 선발 출전 이후로 벌써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테너의 축구를 구현해내는 핵심이 되어주고 있죠. 현재 맨유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달로, 리산드로, 더리우트, 마즈라위의 백포라인, 그 앞에 에릭센과 마이누가 투볼란테를 형성합니다. 양쪽 윙, 가르나초와 아마드, 가운데 브루노, 최전방 조슈아 지르크즈가 배치됩니다. 리버풀전 3대0 패배 이후 카세미루가 선발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테나우는 이 에릭센과 마이누의 투볼란테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을 묶으면서 테나우도 팀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에릭센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기동성이나 체력 측면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선수들을 다 올려보내는 316 같은 걸 썼다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 판단한 거죠. 그래서 테나우는 최대한 이 2명의 볼란테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릭센이 위로 올라가면 달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볼란테 2명을 유지해주고 반면 마이누가 올라갈 때는 에릭센과 달로가 마찬가지로 3선에 남는 식으로 이전처럼 6번 혼자 남기는 플레이는 거의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지금 테나우의 시스템에서 꽤 흥미로운 게 이 에릭센의 활용법입니다. 에릭센은 지난 팰리스전에서 빌드업 시 가장 활발하게 많은 변화를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에릭센은 투볼란테 중 이 왼쪽에 가까운 공간에 배치되면서 달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때 자신은 달로가 있던 왼쪽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달로가 다시 측면으로 빠지면 가운데 자리로 돌아와 볼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센터백 혹은 마이누와 패스를 주고받다가 전방에 있는 가르나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주곤 했죠. 혹은 본인이 직접 가르나초가 있는 이 왼쪽 측면으로 전진해 가르나초를 서포트하기도 했습니다. 에릭센은 왼쪽 공간을 중심으로 인, 아웃, 인을 반복하면서 팀의 유기적인 전진을 이끌었는데 에릭센의 이 플레이가 이날 경기 전반전 맨유의 좋은 경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에릭센이 기동력이나 체력은 떨어질지언정 여전히 볼을 잡았을 때 패스 선택이라든지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는 이 왼쪽 후방부터 중원에 이르는 지역에서 정말 여유롭게 주도권을 가지고 볼을 소유할 수 있었죠. 이게 사실 테나가 정말 그리워했던 축구였어요. 테나가 선호하는 빌드업은 볼 다루는 능력이 좋은 왼발잡이 센터백과 왼발잡이 풀백이 왼쪽에서 좋은 전진을 이뤄내는 것, 즉 왼쪽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인데 이게 지난 시즌부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루크쇼가 이탈하거나 하면서 거의 구현되질 못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테나 부임 첫 시즌 22-23 시즌 루크쇼와 리산드로가 모두 폼이 좋고 건강했을 때 맨유는 이 왼쪽 빌드업에서의 인 아웃 인 전진으로 정말 간결하고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볼을 전진시키곤 했습니다. 오늘 테나는 이 에릭센을 왼쪽 후방과 중원 지역을 오가게 만들면서 과거의 이 왼쪽 빌드업을 어느 정도 구현해냈습니다. 에릭센이 왼쪽 후방에 떨어졌을 땐 과거 루크쇼가 그랬던 것처럼 왼쪽 빌드업을 풀어주는 역할을, 중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을 살려 다른 선수들과의 연계를 활용하는 그런 그림들이 자주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고 팰리스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볼을 가진 오나나가 오른쪽 패스길이 막혀서 왼쪽으로 빌드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에릭센이 왼쪽 후방으로 떨어져 흔히들 왼쪽 풀백이 서 있을 법한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오나나가 옆에 있는 리산드로에게 패스, 구석에 있는 리산드로가 상대 선수들을 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앞에 있는 에릭센에게 볼을 넘겨주는데요. 여기서 에릭센은 원터치로 중앙 쪽을 향해 좋은 패스를 넘겨주면서 이 압박 상황을 풀어나옵니다. 에릭센의 이 패스 한 방으로 맨유는 팰리스의 전방 압박에서 벗어나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죠. 팰리스가 압박을 하지 않는 여유로운 지공 상황에선 달로와 마이누가 올라가고 에릭센이 내려와 후방에서 두 센터백과 백스리 형태로 빌드업을 진두지휘하는 이런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빌드업 장면뿐만 아니라 득점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다이렉트한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그게 드러났던 게 순간순간 보여줬던 왼쪽 가르나초를 향한 롱패스였습니다. 이날 맨유는 왼쪽 가르나초를 아이솔레이션 시켜 그의 빠른 침투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 가르나초를 향한 롱패스를 뿌려준 게 중원에 있는 에릭센이었습니다.
아까 에릭센이 왼쪽 공간에 많이 머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랬던 에릭센이 중원이나 오른쪽까지 이동하면 상대 선수들이 이쪽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고 반대편 왼쪽 가르나초가 있는 공간에 넓은 공간이 발생하죠. 그러면 에릭센이 롱킥으로 가르나초가 있는 쪽에 정확히 볼을 때려 놓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에릭센,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오른쪽 방향으로 몰린 팰리스의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을 잡은 에릭센은 곧바로 고개를 들어 경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자 약속한 듯이 반대편 멀리 있는 가르나초 쪽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가르나초가 앞쪽으로 뛰기 시작하고 에릭센이 정확한 롱킥을 때려 넣죠.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에릭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에릭센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맨유는 승리하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이게 사실 맨유 입장에선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득점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연계를 책임져준 에릭센, 지르크즈가 교체로 나가니까 곧바로 이전에 그 불안정한 축구로 돌아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씁쓸하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그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우리가 좋은 축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날 맨유는 결과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경기 내용적으로는 맨유가 긍정적으로 참고하고 차후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개인적으론 오랫동안 주전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에릭센이 이렇게 다시 맨유 축구의 중심으로 활약하게 됐다는 게 참 뭐랄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